앞으로 채굴이 끝나도 가격은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법정 화폐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한 비트코인과 금은 가격이 오를 수뿐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관세 전쟁이나 글로벌 리스크 같은 것들 때문에 자산 시장도 출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관세도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마무리된 느낌도 있고, 중동 글로벌 리스크도 조금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 해소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마디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단서가 붙는데, 거시 경제 흐름이 견조하다면, 즉 경기 침체나 어떤 돌발악재가 발생하지 않고 거시경제 흐름이 좋은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나쁜 악재 없이 지금과 같은 정도로 쭉 지속하면은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게 이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들도 그렇게 되면 많이 이제는 살 겁니다. 게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는 기업들이 기관들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이 두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작년이나 올 초보다도 훨씬 강력한 뒷바람을 불러주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한번 이륙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지금 1억 6천, 달러로는 11만 8천 달러인데 가격 상승의 다음 목표 지점은 어디고 올해 하반기 2026년 어디까지 갈까요? 저 자신은 가격을 예측할 능력은 없고요. 전문가들이 예측한 걸 보면 올해 말에 한 15만 달러, 많으면 한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83.9%입니다. 네. 이게 그 금융 분석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인데 이 수치가 그간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온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규제보다는 지원 쪽으로 이렇게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미국 정부나 입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10년도 저는 지난 10년과 같은 이런 상승률은 가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문가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낮게 봅니다. 그 마이크 셀러 같은 양반이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뭐 1,300만 불 간다. 요새는 좀 올려서 2,100만 불 간다. 이렇게 전망을 주종했습니다. 하셨는데 그 1,300만 불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연평균 29%로 상정했을 때 나온 게 1,3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얘기한 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엄청난 수치를 좀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평균 29%씩 오르면 앞으로 13년 후에 1,300만 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10년간은 84% 정도씩 올랐으니까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암호화폐를 밀어주는 쪽으로 정부나 입법부가 힘을 쓰니까 생각만큼 특별한 돌발악재가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도 꾸준히 가격 상승을 오를 거고 이거를 대입하면은 내년도 말은 올해 말 가격에 한 80%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트렌드 검색량은 과거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데 이게 아마 이제 개인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 개인분들이 어쨌든 팔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거품이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 봤을 때는 너무 거품이다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개인들의 가열이 없는 상승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선 예전보다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예전만 못합니다. 그게 검색량뿐만 아니라 실제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예전에 지금 같은 불장이었을 때는 10% 많으면 한 20%까지 올랐어요. 즉 요즘에는 뭐 그냥 마이너스 1%, 2% 정도의 맞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더라고요. 지금 마이너스 상태. 네, 플러스 나이더라고요. 예. 즉,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는 뭐로 보고 있냐면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개인의 경우도 한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기관들은 더 심합니다. 그들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들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들조차도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이나 비트코인 ETF
혹은 지금은 이거보다도 비트코인 매입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해외 주식시장에서 직접 스트레이지 주식이나 기업들의 주식 같은 걸 삼으로써 오히려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익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서 해외로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마이너스 갬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관심이 예전보다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과거의 열성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안전한 비트코인보다는 변동성이 심한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어떤 특성인데, 외국은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기본적으로 한 50% 내지 60%인데 한국은 항상 상위 거래량이 높은 게 알트코인들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한 23%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보장이나 하락장 때 알트코인은 더 심하게 빠지기 때문에 이때 털리고선 시장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감에도 한번 크게 데인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떠남으로써 지금 같은 이런 관심이 예전만 못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근데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될 확률은 없는지, 이제 비트코인에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걱정했던 게 빵원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때문에 아마 이런 걱정이 여전히 있을 텐데, 네트워크 효과 관점에서 그 이유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트워크 효과 측면에서 다른 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만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신뢰를 갖고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서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로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현물에 투자하는 비중이 지금 한 거의 25% 정도 되고 주식시장을 통해서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합치면은 지금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40%가 넘는다는 얘기는 유권자의 거의 한 60, 70%, 3분의 2가 이제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는 아주 튼튼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암호화폐의 기축통화적인 비트코인을 넘어설 만한 새로운 코인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데 투자자들이 이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는 이게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주식이나 채권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자산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는.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전쟁 같은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때는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오히려 전쟁 초기에는 가격이 빠졌다가도 이게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지정학적인 요인의 혜택을 받습니다. 즉 이런 두 경우가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화폐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부도 이거를 검열하고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런 이 양면성을 갖고 투자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즉 적립식 장기 투자는 이 높은 변동성을 매입 단가를 평준화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시간 분할 분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이런 거를 쭉 나중에 평균을 내보면 이게 가격이 평준화돼서 이제 투자한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우선 마음 편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등락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더 많은 코인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변동성 자체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투자법이 균형보건 포트폴리오
투자법하고 리밸런싱 투자법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정보화의 아버지인 클로드 세넌이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소개한 건데, 이 클로드 세넌 이 양반이 정보화 시대를 마련한 엄청난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투자도 엄청 잘했어요. 이 양반의 28년 투자 기록이 워렌 버핏보다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런 양반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투자법을 하나 만들어서 가르쳐 준 게 바로 균형보건 포트폴리오고, 거기서 나온 투자법이 리밸런싱 투자법인데,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현금을 50대 50 비중으로 딱 맞춰놓고 이거를 일정 주기로 계속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비트코인 비중이 55%가 되고 현금이 45%가 됐으면 이때 비트코인을 팔아서 다시 50대 5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또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현금 비중이 더 높아지면 이때는 그만큼의 현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삼으로써 50대 50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은 포머와 포드에 휘둘릴 수뿐이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해서 올라가는 가격에 코인을 잡습니다. 그러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폭락할 거가 돼서 선조를 치면서 빠져나오는데, 즉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쌀 때 사고 오히려 쌀 때 팝니다. 그러면서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이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는 거기서 해방돼서 정반대로 이거는 비싸지면 팔고 싸지면 사는 거예요. 그럼 포머와 포드의 정반대의 투자 습관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만편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래프가 쉐논의 도깨비라는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저렇게 횡보장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러한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은 계속 우상향해서 납니다. 즉 변동성 자체를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 같은 경우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계속 꾸준히 사지만, 투자 비중 중에 한 24%는 기타 알트코인, 즉 예를 들어서 ETF 승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유망 테마들인 DeFi나 RWA나 AI 에이전트 같은 데 대장코인, 이런 한 대여섯 개를 포트에 담아서 바로 그거를 이런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나 리밸런싱 투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현금과 비트코인이었지만 이번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정 주기로 가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더리움이 강세로 올라가서 이게 60대 40이 됐으면 이더리움을 팔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50대 50으로 맞춰주고, 그러면 지금 옆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두 개의 코인이 그렇게 큰 상승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 수익은, 즉 주황색의 저 그래프는 상당한 크기로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이것도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을 도깨비처럼 내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쉐논의 도깨비라고 부릅니다. 이게 횡보장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줘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이 변동성을 가지고 키높이를 계속 맞춰주면은 이렇게 수익이 우상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중요한 세 개의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도미넌스 비중대로 적립식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 자기가 선정한 거 대여섯 개 범위 내에서 이런 건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나 리밸런싱 투자법을 추천드립니다. 저 비트코인이 이제 매력적인 이유로 아까 전에도 이제 발행량 2,100만 개 제한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2140년쯤에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채굴자들은 거래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붕괴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랑 다 채굴되고 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우선 지금 비트코인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비트코인도 이제 디파이 생태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의 유동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을 예치시켜서
수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가치 저장의 수단이었었는데 이제는 수익을 내는 코인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래 수수료도 많아지고 있고 이게 트랜잭션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는 이 거래 수수료로도 충분히 체크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채굴이 끝나도 가격은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법정 화폐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겁니다. 한마디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것의 대체 자산은 비트코인과 금은 가격이 오를 수뿐이 없어요. 만약 모든 법정화폐가 없어지고 비트코인이 세계화폐가 돼서 비트코인이 세계화폐로서 쓰이는 날 그때가 되면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 기축통화가 되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다른 상대 통화들이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수뿐이 없습니다. 자, 기관 및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그러면 탈중앙화라는 원래 그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건 아닌지 소유의 중앙화와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기관들 혹은 정부로 이렇게 중앙화 시키는 거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화가 되긴 되지만 그러니까 소유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측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네트워크는 검증단들이 세계에 다 분산되어 있고 채굴업체도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 커뮤니티가 그 속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어 투 피어 분산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집단에 의한 소유의 측면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탈중앙화로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소유의 중앙화로 인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의 합의나 소유, 분산된 소유자들에 의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는 이제 좀 기간을 한정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등 법정화폐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는 한 비트코인도 계속 오를 수뿐이 없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무한대입니다. 가격은 끝이 없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화폐들이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때는 가격이 스톱할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예전에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전 세계 단일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막 이 밑에서 있다가 이제 한 5위, 6위까지 올라왔죠. 지금 1위가 금인데.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금 시총은 그거의 한 10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에서 10배 이상 오르면 아마 또 그 사이에 또 금도 오를 테니까 한 20배는 올라야 금 시장을 추월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많은 용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탈중앙 금융, 예치,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나 뭐 대출이나 뭐 그다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이러한 그 레이어 2 솔루션이 소액 결제나 이런 것도 손쉽게 빠르게 싸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쓰입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이걸 법정화폐로 쓸 수 있는 게 그들이 그 ATM 같은 것도 이렇게 장만해서 일상에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은 계속 개발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의 활용성, 일상생활에 쓰이는 범주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격도 오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 힘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외부 환경 때문에 오르는 요소가 더 커요. 한마디로 지금처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공급량이 이렇게 많아진다거나 하는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연평균 80%씩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만큼 혹은 그거 아니래서 한 30-40%만 성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금 시장을 추월할 수뿐이 없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게 문제지 계속 오르는 한 지금 금 가격 상승보다는 더 빠른 추세로 오르기 때문에 아마 따라 마실 겁니다.